임철우 작가의 아버지의 땅에 관해서 번호를 매긴 거에 대해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고요. 소대장 이야기입니다. 소대장이 이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이라면서 유해를 가리키면서 쿡쿡 찌르듯이 유해를 가리키며 말한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소대장의 생각을 혹은 성격을 간접 제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접 제시라는 것은요, 직접 제시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화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되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간접 제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소대장의 생각을 통해서 소대장의 생각은 어, 인간보다는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빨갱이였는지 빨갱이가 아니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관해서 이번에서는요,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요? 라고 하면서 노인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생각과 그리고 평소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노인은요, 사람이 살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아마 죽은 형태로 봐서는 그 가진 생각의 차이 때문에 죽은 것 같은데 인간이 일단은 살았을 때는 나쁜 사람일지라도 죽었으면은 그 사람을 적절하게 추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대장이랑 노인은 굉장히 대조적인 사람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거는요. 나라는 사람은요. 여기 주인공입니다. 여기서는 1인칭 주인공이겠죠. 1인칭 주인공이 나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소대장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가 나중에는 노인에 가까운 사람으로 성격이 한번 바뀌어요. 이런 걸 보고 입체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입체적 인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흥부는요 그냥 쭉 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평면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나쁜 놈이었다가 나중에는 착한 놈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성격이 한번 바뀌는 사람을 국어에서는 입체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한번 이렇게 바뀌는 사람을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글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그렇다. 3번입니다. 질감과 내곡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섬증을 느끼게 했다. 뭐가? 줄. 그러니까 유해를 묶고 있던 줄. 혹은 여기서는 철사줄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문엔 나오지 않지만 더 앞서에는 PP선이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PP선이 뭐냐면은 옛날에 쓴 군용 유선 전화 줄을 PP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박해 놓고 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살인의 도구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PP선이 상징하는 것은요, 끈질긴 이념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끈질긴 이념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면요. 이미 사람은 다 죽었고, 살은 다 썩었고, 뼈도 썩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인간이 사라져도, 인간이 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사라져도 이념 갈등은 지금까지도 잔존해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겉보기로는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은 이미 죽은 지가 오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레닌이 남겨놓았던 레닌에서 시작했던 그 이념의 갈등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인공은 굉장히 소름 끼치도록 무섬증을 느끼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썩어버린 유해랑 대조적인 소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해는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사람은 죽었지만, 철사선은 여전히 유해를 휘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소름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유해를 묶고 있던 이 줄을 노인은 던져버립니다.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는 노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5번이 시험 문제 내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여기까지는요, 1번부터 4번까지는요,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직접 볼 수 있는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이 5번에는요, 나의 상상입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 데이드리밍 같은 건데요.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고부종하게 서 있었다. 요거는 이 사내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아마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의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상상 속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마 아버지가 행방불명 된 것은 이런 식으로 아마 행방불명 되지 않았을까라고 최후의 모습,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현실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는 나. 이전까지는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이념을 따라서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혐오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하게 되고 아버지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되는 그런 나로 바뀌게 됩니다. 6번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얘기했죠. 여기선 어머니는요, 아버지에게 연민과,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을 느끼는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요, 노인과 유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노인을 인간으로서 사람을 대했다면 이 어머니도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굉장히 불쌍하게 여기고 남편으로서 굉장히 그리움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현재 시점의 일은 아니고 나아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과거 회상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7번은요.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이게 참 시험 문제 되기에 아주 기가 막히죠. 지금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지금이 진짜로 현재를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역시나 나의 과거 회상 장면이고요. 나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밥상을 받아놓은 나는 고개를 쳐박고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버지를 증오하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7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에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요. 8번과 9번은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만 수통과 부딪히며 꿀렁꿀렁 소리를 냈다. 이것은요, 소통은요, 철사줄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의 도구고요. 아직까지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야. 그리고 이것은 전쟁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이념 갈등이 잔존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하죠. 소총과 수통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까마귀들이 고물거리고 있었다. 역시나 저 위에 얘들도 비슷합니다. 까마귀는 비슷한 요소고요.
이것도 역시 불안과 공포를 상징하죠.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라는 것이 이념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안과 공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까마귀라는 것은 길조라기보다는 흉조에 가까운 그런 상징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부터 14번까지인데요. 10번은요, 10번을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네, 요거는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러니까 가장 사건의 순서로 따지자면요. 사건의 순서로 따져서 10번과 11번부터 해서 쭉쭉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유고를 발굴할 당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나중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순서로 따지자면은 가장 나중이고, 그러니까 제일 네 번째고요. 그리고 11번입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내가 화살표로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펜으로 쓴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제일 먼저 순서를 정하자면요. 제일 먼저는 13번이 제일 먼저가 될 수 있겠네요. 13번, 그리고 11번, 13, 10, 11, 12, 14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될 건데요. 순서를 내는 문제는 따로 내진 않겠습니다. 되게 헷갈릴 수 있겠네요. 이거는 현재 시점이고, 그리고 이건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이야기이고요. 11번에는요, 현재 시점이긴 한데,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나의 상상입니다. 상상 속에서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서술하고 있고요. 12번에서는요, 요거는 다시 현재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현실이 되겠죠. 유해를 이제 감싸서 다시 묻어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3번은요, 요것은 과거를 현재 시점이긴 한데, 현재 플러스 과거가 섞여 있고요. 이거는 나의 상상 속의 일입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면서 위에는 현실이고 아래에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의 상상 속의 일이고요. 그리고 14번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그리고 이거는 현실 속에 진짜 눈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구분했던 이유가 이 소설이 현실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진짜 이야기를 했다가 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다가 이렇게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 물어볼 예정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녹화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부주의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못 공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나에게 제보를 해준다면요. 제보를 해준 학생들에게 제가 자그마한 편의점 카카오톡의 기프트콘으로 편의점 쿠폰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이상으로 임철우 작가의 아버지의 땅에 관한 번호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